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첫 노인 수당인 중구의 어르신 복지 수당이 다음 달 말 첫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 형태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형식인데 자치구 차원의 보편적 복지냐, 선심성 행정이냐, 말도 많았던 정책이라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자치단체들이 첫 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올해 현장 중심 행정을 약속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올해 주민자치 강화와 복지, 교육 분야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치매 안심마을 확대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GTX 노선 결정 후 공사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에 사용되는 공법들의 차이와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노원구 태릉 입구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안이 발표됐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0층, 270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자치단체장들의 소통 행보가 눈에 띕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네 곳곳을 찾아가는 소통 현장, 일명 중랑마시를 통해 현장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동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주민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현장 소통 강화, 민선 7기 류경기호의 핵심으로 낙후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 역시 주민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전체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70가지를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중랑의 미래가 저희들이 밝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랑에 일하시는 분들의 힘이 똘똘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신년 인사회 이후 동별 간담회를 열며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는 류구청장. 국민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희망과 도약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도시 개발을 중점으로 올해를 70개 정책 사업이 실현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주변 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러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별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좀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4일 면목 본동을 시작으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 류구청장. 29일까지 16개 동을 모두 돌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서대문구도 기해년을 맞아 신년 인사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올 한 해 동안 주민자치 강화에 힘쓰는 한편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먼저 주민 중심의 지방정부를 강조했습니다.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협치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대문구는 지난해 지역 내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했고 올해 14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책은 현장에 있고 지역 현장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새해에도 주민자치회와 협치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청년과 어르신 문제에도 구상을 내놨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지원센터인 청년창업꿈터 2호점 개소에 박차를 가하고 청년주택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또 1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과 장애인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과 치매 안심마을 확대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산업 조리원 건립과 종합보육시설 개발을 추진 중이며 구립 어린이집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도. 이 밖에 오는 2022년까지 400억 원이 투입되는 홍은 사거리 지하화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새해를 맞아 복지와 교육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예고한 서대문구가
주민들의 기대 속에 기해년 한 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파주에서 삼성을 오가는 GTX A 노선에 적용되는 공사공법을 두고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취재 기자와 함께 어떤 공법이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어서 오시죠. 이 터널을 파는데 이 한 가지 공법만 쓰이는 게 아니군요. GTX A 노선에는 어떤 공법이 쓰입니까? 네, 터널 공사는 그 나라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네. GTX 파주 삼성 간 A 노선에 적용될 공사 공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나틈 공법은 암벽에 구멍을 뚫어 폭약을 넣고 폭파한 후에 안반에 시멘트를 분사하는 방법입니다. 예. 즉 발파를 통해 터널을 만드는 공법인데요. 지금까지 이 공법에 대한 기술 축적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TBM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다음으로 TBM 공법은 터널 굴착기로 굴착과 터널벽을 동시에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 기계의 직경은 8m, 무게는 650톤, 총 길이는 8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델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형 터널 굴착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TBM은 땅속을 회전하면서 전진을 하는데 고강도의 날이 한 번 회전할 때마다 5톤의 암석이 부서진다고 하고요.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화약 발파 공법에 비해 소음과 진동 그리고 낙반이 적고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TBM 굴착은 기계로 안반을 갈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발파하는 나틈 공법보다는 진동이 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틈 공법에 비해서 이 TBM 공법이 안전성 측면에서 한 수 위 같은데 정작 GTX A 노선에서는 나틈 공법이 주로 사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구간에 적용할 공법은 안전이나 경제성 등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했을 텐데요. 예. 전문가가 설명해준 각 공법의 장점으로 밀어볼 때 TBM에 비해 경제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나틈 공법이 주된 공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공법의 경제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사업 시행사에 두 공법의 경제 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예.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TBM의 경우 장비가 고가인데다 안반의 전체 면을 뚫고 나가는 커터기 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예.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장비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엔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GTX 파주 삼성 간 A 노선에선 핵심 도심지인 경복궁부터 서울역 구간과 한강 하저 구간에만 TBM 공법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예.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핵심 도심지의 경우 광화문이나 남대문과 같이 보호해야 할 주요 문화재가 있고 한강 하저 구간은 한강 수압으로 인해서 혹여나 터널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TBM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때문에 핵심 도심지엔 저진동 기계화 시공으로 굴착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퍼 TBM 공법이 적용되고요. 한강 하저 구간엔 고수압 조건 하에서 안정적인 굴착이 가능한 쉴드 TBM 공법이 적용됩니다. 네. 앞서서 그 TBM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리퍼 TBM은 안반 지역에서 쉴드 TBM은 연약 집안에서 사용됩니다. 같은 공법이라도 세부 공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도 이 노후된 주택 밑을 지나기 때문에 안전에 우려가 된다.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인데 그럴 거면 이 TBM 공법을 사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국토부원 관계자는 진동이라는 것이 공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안반 상태, 심도, 토질의 성격 등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공사 구간별 특성에 맞게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 민간 투자 사업 환경 영향 평가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공사 진행 시 진동 예측 수치는 규제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이런 수치 자료에 대해 학계에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험 발파를 통해 예측되는 위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시험 발파를 통해서 이 허용 한계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초과가 된다 하면은
설계를 조정하는 이런 작업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 폭약을 얼마나 쓸 것인가 이런 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그 환경 기준이나 이런 데서 정하는 그 허용치를 넘지 않도록 이제 설계를 조정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환경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사전에 위험을 대비한다고 해도 사고를 아주 제로화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추 조사를 통해서 지질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하 사업의 특성상 조사 위치와 위치 사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달 21일부터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국토부가 사업 시행 과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이 어떤 공법을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게 급선무 같습니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택가를 따라 흰 연기가 가득합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서대문구 봉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건물 일부가 불에 타 1시간 20여 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피워놓은 양초가 쓰러지면서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강남구 도곡동의 한 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사장 내부 수납장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으로 번져 건물이 일부 소실됐지만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노원구 태릉 입구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270세대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역세권은 변두리보다 집값이 비싸 젊은 층이 집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청년 부담을 덜어줄 거라는 전망입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태릉 입구역과는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역과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태릉 입구역 청년 임대주택은 지하 2층, 지상 20층 건물이며 총 270세대가 들어섭니다. 이 20대, 30대 때 역세권에 이런 저렴한 가격에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임차 보증금 지원, 그리고 월세 지원, 20, 30대 청년들도 역세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 완화와 개발을 통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에게 보금자리를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착공 예정인 노원구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은 원룸형과 신혼부부형 등 세 종류입니다. 저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거고요. 예, 이제 원룸이 있고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용으로 해서 전용 30제곱미터와 서울시는 입주 기간은 최장 8년까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는 오는 5월쯤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건축 심의와 허가를 거쳐 오는 6월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7월 준공 후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호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에 앞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대문구 북가주와 이동도 최근 희망지 사업이 추진돼 도시재생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대문구 북가좌 이동 일대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로 지난 3년간 1,700여 세대 5천여 명이 동네를 떠났습니다. 활력을 잃은 동네에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고 지난 2016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이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4년차를 맞아 북가좌 이동은 또 한 번 변화를 꾀했습니다. 지역 내 42개 통 중 6개 통의 통장과 주민 20여 명이 뜻을 모아 도시 재생을 추진한 겁니다. 그 결과 이 일대 10만 2천 제곱미터가 올해 서울시로부터 희망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내 빈집이나 침체된 상권을 중심으로 LED 조명과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의 노하우와 다양한 나눔 행사로 쇠퇴한 골목골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희망지 사업 선정으로 서울시로부터 오는 9월까지 1억 3천여만 원도 지원받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마을 사랑방인 해담이가 문을 열고 주민들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북가자 이동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여기에서 마을 사랑방이에요. 말 그대로 오시면 도시재생이 뭔지, 희망지 사업에서 어떤 걸 하는지. 북가좌 이동의 최종 목표는 오는 9월 서울시의 주거지 재생 사업지에 선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희망지 사업이 추진되는 15개 동 중 7곳만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만큼 도시 재생을 향한 주민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미니 신도시급으로 불리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 3년간의 공사 끝에 최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송파구는 전입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동마다 이삿짐 차량이 서 있고 새 집으로 들어갈 살림살이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 헬리오시티의 입주가 최근 시작됐습니다. 3년간의 공사 끝에 재건축을 마친 헬리오시티. 규모는 84개 동에 9,513세대로 전입 주민만 3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규모는 아마 어떻게 보면 신도시, 미니 신도시급이거든요. 교통이나 그리고 주변에 시장도 있고 그래서 물가도 딴 곳보다는 좀 쌀 것 같고요. 송파구가 전입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입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락일동 주민센터는 전입 신고로 주민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 민원 창구 확대는 물론 안내 도우미까지 배치했습니다. 특히 전입 신고를 위한 서류 작성 공간과 접수 공간을 이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네, 민원실을 전입 신고서 작성하는 공간하고요. 그다음에 접수하는 공간으로 이원화해서 주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새롭게 송파구에 온 주민들을 위해 송파구 생활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자에는 이사와 관련된 행정 절차 정보는 물론 송파구의 일자리와 건강 정보 등도 담겼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송파의 여러 가지 관광지, 음식 먹거리 이런 거를 전반적인 생활 편의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송파구는 입학을 앞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인원 보강 등 행정력을 더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는 오는 4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보물 1738호 살고지 다리의 원형이 최근 복원됐습니다. 매몰됐던 북쪽 일부 교각을 복구한 건데요. 여기에 살고지 다리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조명도 설치돼 지역 명소로서 더 큰 가치를 뽐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5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보물 1738호 살고지 다리입니다. 살고지 다리는 조선시대 한양과 동남지방을 연결하던 주요 통로로 60여 개의 돌기둥이 상부를 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난 1987년 제방도로 공사 과정에서 다리의 북측 교대와 일부 교각이 매몰돼 원형이 사라졌고 이에 지난 2017년 초 복원 작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 완료했습니다. 복원 작업에선 콘크리트로 조잡하게 덧댄 부분을 회반죽으로 재공사하고 가로등 설치 등을 이유로 박아놓은 쇠볼트를 제거했습니다. 또 균열이가 붕괴 조짐이 있는 돌기둥 일부를 해체해 복구했습니다. 600년 된 다리를 살릴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부재를 찾아서 설치를 했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검사도 했고요. 고증과 자문과 문화재청과 협업해서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복원 과정에선 다리를 비추는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평일 18시부터 23시까지는 기존 다리와 복원 구간을 구분해 각기 다른 흰색 조명을 비추고 주말 18시부터는 매 시간 정각마다 10분씩 다채로운 조명이 다리 위를 비춥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일엔 이렇게 흰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주말엔 10분마다 빨간색과 보라색 등 휘황찬란한 색을 표출합니다. 공사하고 나서 생긴 거예요.
다시. 좋아요. 좋아요. 그 역사가 있는 다리잖아요. 이게 엄청 살고 있다라면 옛날에. 원형 복원에 더해 멋진 조명이 수놓는 야경까지 살고지 다리는 성동구의 주요 명소로서 더욱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마포구가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과 교통섬 등에 온기 텐트인 마포 온기나루를 설치합니다. 온기나루는 가로 3m, 높이 2.5m 크기의 비닐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성인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으며 출입문은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이용자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미닫이문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온기나루는 지역 내 거점 정류장과 교통섬 등 32곳에 설치되고 한파 대책 기간인 3월 15일까지 운영됐다가 철거된 뒤 다가오는 겨울철에 다시 설치됩니다.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관리 주체와 구청 간 자료 관리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공동주택 업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구는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종이문서 형태로 문서를 보내거나 받고 문서 보관과 관리의 어려움, 문서 분실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공동주택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방법을 교육합니다. 강남구는 공동주택 업무관리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제공합니다. 롱패딩의 후드티, 잘하면 올해 서울 일선학교의 교복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른바 편안한 교복을 올 상반기에 공론화시킨다는 계획이죠. 이와는 별개로 최근 명문대 입시 전쟁을 그린 한 드라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면 행여나 엔진에 이상이 있는 차에 당장 시트만 편한 걸로 교체하려는 형색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